저는 국가가 만든 탄소 중립 계획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아니다. 모든 단위에서 각자의 입장과 해석에 따른 미래의 계획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괜찮은 사회, 좋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그걸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자면 고기를 좀 덜 먹고 자동차를 좀 덜 타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져서 친한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뭔가 더 많은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이러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네요. 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과 함께 탄소 중립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쇼킹했어요. 정말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정부의 이행 계획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표로 한번 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총량이 이제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2018년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 2050년까지 우리가 넷제로에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표만 딱 봐도 저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거를 한 2, 30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겪었던 걸 2, 30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 하강인데 그게. 너무 엄청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딱 던져놓고 나서 이거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인류가 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국가가 이행하기로 하고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 만들어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네. 그런데 이 목표치도 이걸 지킨다 하더라도 1.5도씨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한 130개 국가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주요 국가들이 2030년에 목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속을 하면서 우리도 40%를 줄였는데 이 40%를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1.5도로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이 목표 상향한 걸 다 합쳐도 2도씨 이상 상승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해 그 탄소중립위원회의 이 논의를 할 때 외곽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 해체라든지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해법이 되지 않는 대책을 내는 탄중에 대한 규탄도 동시에 진행이 됐거든요. 청년들이 막 나가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없다, 이걸로 안 된다. 예, 이걸로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 회의 안에 있으면서도 이걸로 안 되는 건 맞는 거. 이걸로 부족한 거. 그래서 청년들이 얘기하듯이 탄소 중립 연도를 2040년이라든지 훨씬 더 이 목표치를 10년은 당겨야 되는 이 내용이 맞는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감내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안전장치는 돼 있는지 또 산업 전환에 대해서 충격은 완화할 수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쏟아부을 재원은 준비되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 분들한테 감내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난 목표에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수립한 계획을 논의하는 위원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이 느끼시기에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 이해할 의지와 역량, 능력을 갖추고 있다,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걱정된다? 저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지난해 이게 2050년 시나리오에서는 중립을 얘기하지만 2030년의 목표는 이제 8년도 안 남았어요. 정말 한 5, 6년 안에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환경부의 감축 목표가 폐기물 분야에 배출되는 양을 47%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폐기물 총량은 지금 늘어난 걸로 얘기는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량도 줄이고 완전히 이 총량을 절반 가까이는 줄여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 또 폐기물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 폐기물만 보지만 폐기물에는 지정 폐기물,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되는 양을 절반 가까이를 10년 안에 줄이려고 한다면은 이 폐기물 자원순환 영역에서의 법, 제도, 시스템, 예산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서 내놔야지 8년 안에 실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지금 덮어놓은 상황이다. 수립하고 나서 덮어놨다. 제 계획하고 수립하고 난 다음 덮어놓은 상황이다. 네. 참 계획 세워놓고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잠들어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깨워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모든 영역에서 실행하는 실행 방안과 동시에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 게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문별로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부문의 저항 좀 거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산업부문에 좀 완화를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수송과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어느 쪽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아무래도 만만치는 않아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전 이걸 논의하기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산업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서 전력 사용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55%가 산업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감축률을 가장 낮게 받은 곳이 산업 영역인데 실제 탄소 중립이 구체화되면서 이 산업 분야의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 속에 산업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공급망 단위에서 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산 전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행에 더 나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2030년까지 감축률을 적게 받으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오히려 수출하려면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하고 뭐 이런 문제인 거죠. 네네. 구매자들이 요구를 그쵸. 강제로 네.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탄소 중립을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무역과 통상과 산업 영역으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좀 주도한 나라가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소 국경 조정, 그러니까 유럽에서 철강 생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서도 비슷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조정해야 된다라는 게 탄소 국경 조정인데 이게 바로 유럽만 줄일 수 없다. 다른 나라들도 같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제품 생산, 철강을 생산하든 시멘트를 생산하든 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55% 줄이기로 했어요. 원래 40% 줄이기로 했던 걸 55%로 추가로 줄이기로 하면서 예를 들면 2035년도부터는 유럽 안에는 배출 제로인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논의한 적이 없지만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은 2035년부터는 전기차만 팔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자체가 국제 통상이라든지 무역과 연동되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리백 얘기 나오는 것도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이 물건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배출했는가. 그런데 배출했는가를 중요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여야겠죠. 근데 줄이려면은 핵심이 에너지하고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석탄 발전소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탄소 발자국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재생가능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그러고, 자원도 원석을 막 해가지고 그걸 제품에 사용하게 되면은 전 과정에서 배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순환 자원을 써야지, 재활용하고 재사용률을 높여야지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 전반적으로 이 경제와 산업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또는 자원은 순환 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동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환 문제에서 화력발전소를 완전히 이제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산자부나 이런 데도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에너지 수급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원자력 문제하고도 좀 결부가 돼서 에너지 부분
어떻게 원장님 좀 갖고 계신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인데요. 원자력이 있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런 논의가 예전보다는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 유럽에선 프랑스가 또 주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에선 이게 보수진보 논쟁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보수진보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수단까지도 동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는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또 이제 예전에 환경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원자력은 중요한 또 탈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잖아요, 환경운동에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까지. 탄소 중립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네, 그 국제에너지 기구에서도 국제에너지 기구도 상당히 보수적인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연구 보고서나 통계를 내는 기구이기도 한데 거기서도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에 관한 2050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탄소 중립까지 가기 위해서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은 어떻게 갈 거냐라고 전망을 해보면은 크게 지금 원자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크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석유, 석탄, 가스인데 이걸 안 써야지 탄소 중립으로 달성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2050년도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뭐로 바뀌게 되느냐? 전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기가. 전기 에너지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농기계도 전기 농기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전기화가 되면은 화석 에너지가 해왔던 일을 상당 부분으로 전기를 하게 되니까 전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50 시나리오에서도 지금보다 전력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배 이상의 전력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전력 생산에 있어서 석탄 발전하고 가스 발전소는 오히려 뺀다 하면서 그럼 그거 뭐로 어떻게 생산하지? 라고 했을 때 결국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체 2050년도에 필요한 전력의 60에서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역할들을 원전으로 두고 있는 요 정도의 그래서 우리가 2050년이라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갔을 때의 기본적인 에너지 베이스는 재생에너지다. 그런데 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낮에만 생산하고 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전력망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 단위에서도 이걸 맞춰줘야지 정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전력망이라든지 수요 자원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낮에 남는 전기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뭐 가스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쓴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원자력이 역할이 점점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전 얘기를 할 때 간과하는 것이 수용성 문제와 안전 문제하고 폐기물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정부도 지금 짓겠다고 하는 원전이 신한울 정도, 신한울 이 3, 4, 5기 정도, 2개 정도를 더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10개, 20개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해외 수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그 큰 여정에서 핵심인 기반은 재생에너지지 원전으로 막 감축을 하기에는 어렵다. 방향성 분명하게. 게다가 원전 건설하고 망이 연결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30년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효율, 수요 관리 효율,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더 시급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시스템 전환 차원보다는 원전 태양광 이렇게 대립구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환 문제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탄소 포집 기술의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소 일대에서도 이제 포집하고 분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안정적으로 묻을 수 있는 지하의 안반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저의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공간 확보가 가능하냐?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봉인해서 묻어둘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도에 5,500만 톤을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잡았는데 사실상은 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탄소 포집 기술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인간이 별짓을 다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탄소 포집해서 저장하기까지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또 드는 거고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탄소를 포집해서 땅에 저장해 놓는다. 그 비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할 바에 빠르게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경제적 비용을 따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탄소 포집 기술도 그렇고 뭐 원자력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 얘기도 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투자하는 데는 사회적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석탄 발전소를 없애려면 있는 걸 없애야 되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그거를 해결 못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투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사실 문제 해결하는 데는 지금 이우진 선생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기는 맞죠. 맞습니다. 배출 자체를 줄이고 효율화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효율 관련한 산업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결국 이런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도 저는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산업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그래서 이런 산업군을 가지고 2050년에 이 산업군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건 매우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산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노동을 한 것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녹색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을 정말 이동시켜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전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했던 기저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녹색 영역에서의 일자리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감축 영역도 있지만, 사회 인프라를 재구조해가지고 적응 영역을 키우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딱 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업도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뭐 유기농을 한다거나 또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 전반을 어떻게 녹색화할 것인가,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같이 가야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일자리 사라집니다, 줄어듭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탄소 중립을 받아들이기가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틀의 구조의 문제, 지금 우리가 처한 탄소 중립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본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약간 미시적인 차원에서 좀 논의를 이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어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의 아이디어랄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화 되려면 이런 사실은 이우진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아주 애박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관련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랄까, 매스미디어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동안에 오랜 기간, 얼마나 해오신 거죠, 기본적으로?
이 환경 문제와 탄소 때문에 대해서? 저는 녹색연합에 처음 네. 활동을 시작한 게 네. 99년도에 활동을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기후하고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기후 문제가 사회의 주요한 언어로 해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라고 인식하면서 뛰어든 계기가 된 게 저는 2018년도에 1.5도씨 특별보고서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내에도 파급효과가 꽤 컸나 보죠? 이제 국내는 그 중요한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거든요. 그렇죠. 아, 송도에서 열려서 수많은 언론이 그 뉴스를 막 타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세계일보 윤지로 기자가 이걸 주요한 언론으로 일면으로 다루는 언론이 한국에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중요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이 적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1.5도씨 보고서가 지금의 탄소 중립 논의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제 이 기업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큰 단초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결성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민들의 기후 행동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더 활동을 해야 되고 사실 되게 뼈아픈 대목이네요. 우리 기자였던 우리 기자님 입장에서는 한국 저널리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제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이게 보도가 좀 둔감했다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제 언론사들이 기후 관련한 특별팀들을 구성해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확실히 그 내용적인 측면은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지난해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동안 시나리오 작업이라든지 MDC 작업을 해보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논쟁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논쟁을 계속해서 살려갔어야 됐고 또 우리의 2050년과 3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정부만 짠 게 아니라 그때 청년들이 대안 시나리오를 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2050년에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이걸 달성하면서도 괜찮은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은 어떤 내용들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막상 10월 달에 시나리오도 나오고 2030년 감축 목표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도 좀 줄고 여러 영역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보니까 이 과정에 집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100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000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의 의미 그리고 부족한 점, 바꿔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실행 방안도 짜고 이게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럼 충격이면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짜고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한 거죠. 누구하고 논의를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위원회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500명의 시민 참여단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3개월이지만 밀도 있게 그 작업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정말 한정된 인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도 더 민주적이어야 된다, 더 참여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던 거고, 저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계획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17개 광역, 그다음에 226개의 기초지자체, 3,500개의 읍면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2050년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에 대한 모습들을 각각의 단위에서 논의를 다
해보는 작업들을 거쳐야지 이 전체적인 그림의 방향이 나오고 각자의 역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가가 만든 탄소 중립 계획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아니다. 모든 단위에서 각자의 입장과 해석에 따른 미래의 계획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이 정말 수많은 단위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탄소 중립이 이게 서로가 몸으로 감각을 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공론장 작업도 하고 계시죠?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딱 작업을 하고 2020년부터 저희가 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수치적으로 탄소 중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명확한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될까? 라는 걸 질문을 던지면서 일자리라든지 도시의 변화라든지 돌봄 영역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문화예술은 어떻게 바뀌고 생물 다양성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분야별로 계속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될까? 녹색 전환. 그리고 나온 결론은 모든 것의 전환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하면서도 안전한 사회, 괜찮은 사회가 가려면은 에너지, 건물, 수송가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것들은 물론이고 돌봄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문화예술과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라든지 도시를 계획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17개 광역 지역에 그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녹색전환 이런 아젠다를 반영한 녹색전환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2월 8일에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4월에 이제 부산까지 17개 지역을 돌면서 녹색전환 공론장을 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개 지역에서 기후위기와 그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밑그림 정도로 이제 그린 것 같거든요.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영역별로 구체화해서 변화를 만드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저도 이제 저희 연구원들과 가졌던 하두가 뭐였냐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온실가스만 줄이는 게 아니라 불평등 문제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는 지표가 돼야 되고 또 동시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생태계 보호 같은 지표들도 같이 그 지역의 녹색 사회를 위한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녹색 전환 사회 지표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불평등과 사회 지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지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논의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 우리와 같은 싱크탱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나 우리 소장님, 부도사님이 갖고 계신 고민들이나 큰 틀에서는 전반적인 종합계획에서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불평등 문제랄까. 너무 월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좀 흥미로운 게 저희 네. 지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가서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하잖아요. 그거 이제 연구평가하는 정책 실험 연구평가하는 일을 하는데 계속 가서 주민들 조사를 했단 말이죠.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근데 그거 조사할 때 우리가 소득 수준만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직접적인 변화는 소득 수준만 변화가 되지만 그분의 건강도 변화할 수가 있고 그분의 이 사회의식도 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의 범위나 양 이런 것도 변화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기본소득을 1년, 2년 이렇게 지급하면 앞으로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살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기 지방소멸 위험 지수 높은 그런 곳이니까 아주 좀 어렵게 살고 계신데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한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또는 바뀌려면 어떤 다른 조치를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하나 대응하기 위해서도 돌봄까지도 다 지역 현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 소득만 지급하지만 동시에 그게 삶의 다른 영역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이게 딱 연결이 돼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좀 더 넣을 걸 이런 생각이 다음에는 그 기본소득 관련된 작업할 때 그걸 좀 넣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생겼을 때 이분이 사실 더 많이 이동해서 예를 들면 저 읍내에 있는 대형 마트를 더 많이 가게 된다거나 하면은 탄소 배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소득이 늘어서. 근데 그 오히려 또 그게 동네에 가까운 가게가 생기게 돼서 돈이 이 동네에 있으니까 가까운 가게에서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또 탄소 배출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장 관련해서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배출량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의 성장 방식과 성장률에 집중해서는 탄소 중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의 자원 소비나 이 에너지 소비 양식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탈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가 저는 계속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이 공고하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한데 그러면 이 문제를 탈성장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건넬 것인가. 이게 저는 이제 숙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은 저도 좀 아찔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되게 무서운 그래프잖아요. 롤러코스터도.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만든 세계이기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매우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이 체계에 빠져 있다면은 물질이 아닌 예를 들면은 행복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자료들을 보면은 칼리사타마 같은 이 핀란드에 있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을 돌려주겠다라는 게 도시의 목표 같은 것들이 되고 파리의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도 지역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도시를 재구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공포스럽게 느끼거나 매우 거부감을 갖게 될 텐데 그게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 탄소 중립 자체를 너무 힘들게만 느끼지 않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총량의 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줄여가면서도 괜찮은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기로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도대체 괜찮은 사회, 좋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그걸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녹색전환 연구회에서 하고 싶은 녹색전환 사회도 총량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조건들을 사회가 갖출 것인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자면 고기를 좀 덜 먹고 자동차를 좀 덜 타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져서 친한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뭔가 더 많은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이러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이 코로나 초기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때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초기에 이제 그때 저는 김종철 선생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좋은 삶,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소비하고 성장에 목매여 있던 사이에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는 그런 계기, 그러면서 기본소득 논의라든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2년,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우리 사회에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억눌린 소비를 더욱더 개발과 성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난 3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이걸로 계속 가면은 이제 답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 제 친구가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서울 시내로 이렇게 쭉 오면서 플랜카드를 보니까 한국의 선거는 거의 지구를 파괴하는 선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개발 공약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2, 3년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우리는 그 시간과 좋은 삶과 좀 그런 형태의 라이프스타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났는가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오히려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개발과 성장에 방점이 훨씬 더 많이 찍힌 정부가 등장했고 지자체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 속에서 기후와 참성장 지표를 얘기하는 또는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이들은 어디서 방향을 찾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겁다. 무겁네요. 이게 너무 무거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그래도, 힘든데요. 네. 근데 그래도 좋은 삶이라는 키워드가 네. 저는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모두에서부터 우리 부사님이 던지신 메시지가 너무 묵직해요. 사실은 뭐 2050년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좀 더 좋은 사회로 간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생존할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의 전환이랄까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2040년까지 또 2050년의 데드라인을 놓고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선 이건 레볼루션, 혁명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면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우리도 변해야죠. 뭐 그렇죠? 네. 시민사회도 변해야 되고 예를 들어 싱크탱크나 역할들을 이제 유튜브 등등의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이제 거의 새로운 일상에 우리 주변에 다가오면서 더 많은 말들이 소통이 되고 더 많은 의견들이 그냥 우후죽순경으로 넘나가서 때로는 페이크 뉴스들이 우리의 그 인식과 시선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또 바로잡는 어떤 교정 작업도 또 빨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모일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얘기들을 좀 더 영향력 있게 발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건전한 이성의 정화 작용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또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딱 문장처럼 이 청년의 한 분의 말이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소 중립 사회, 기후 위기 사회에 대한 감각하기. 그러니까 막 수치가 난무하지만 이게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기 몸으로 감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얘기하지만 2050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누군가는 우리 목표는 거기에 탄소 중립하자라고 돼 있지만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계속 그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 이런 그림들도 같이 그려가면서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었는데 2050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는데 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뭐 인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해법들을 찾는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탄소 중립 말 잘못 만든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 아니고 탄소 혁명이네요. 네. 완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중립이란 말은 너무 마일드해, 네, 그렇죠? 너무 나이브하죠.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중립이 보이는데. 제일 쉬운 것 같잖아요. 네. 좀 치우치지 않고 이런 거. 가만히 그게 있으면 아니야.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이거는 혁명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탄소 혁명. 맞습니다.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기억해 주실 부분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자각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부는 계획만 짜놓고 지금 잠들어 있는데 깨우셔야 됩니다. 다시 네. 깨워야 깨워서 공부시켜야죠.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탈탄소 혁명과 탈탄소 혁명. 탈탄소 네. 혁명과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항상 또 좋은 얘기 또 많이 또 저희가 찾아뵙고 장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좋은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